미국이 이번 겨울 대규모 정전 위기에 빠졌습니다. 발전소를 100개 지어도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해냈습니다. 미국이 32년째 못 바꾼 걸 한국은 이미 끝냈거든요. 국제에너지기구 발표. 2030년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 945테라와트 시 6년 만에 2배 폭발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1973년 국민소득 400달러 시절 가장 미친 선택을 했던 나라. 32년간 깔아둔 220볼트가 지금 세계 최강 무기가 됐습니다. 미국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전력 병목을 극복했습니까? 이에 한국이 답했습니다. 한국은 제품이 아닌 시간을 팔았습니다. 한국이 전력전쟁의 승리를 거머쥔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그 전말을 파헤쳐 드립니다.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새벽 3시 17분,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려댔습니다. 경보음이 아니라 진동이었는데 그 진동이 마치 심장을 쥐어짜는 것처럼 느껴졌죠. 화면을 켜자마자 눈에 들어온 문구는 단 한 줄이었습니다. 그리드 오버로드 임계치 접근. 즉시 상황실 소지. 저는 정우진, 46살입니다. 삼성전자 글로벌 전력 및 인프라 전략 디렉터라는 긴 직함을 달고 있지만 사실 제가 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전기가 어디로 흐르고 어디서 막히는지를 숫자로 읽어내는 거죠. 감정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구조와 데이터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날 새벽 그 숫자들이 제게 공포를 안겨줬습니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노트북을 펼쳤어요. 실시간 모니터링 화면에는 수도권 핵심 데이터 센터들의 전력 소비 그래프가 붉은색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선이 아니라 불기둥처럼 보였죠. 이건 단순한 과부하가 아니었어요. 전력망 자체가 한계에 닿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정전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정전은 그냥 결과일 뿐이죠. 진짜 문제는 전력 구조가 무너지는 순간, 그 순간이 오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상황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15명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전국 데이터 센터 현황이 실시간으로 떠 있었죠. 서울, 판교, 평촌, 부산까지. 붉은 경고등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말했어요. 이거 인공지능 서버들 때문 아닙니까? 맞는 말이었습니다. 챗GPT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폭발적으로 확산되면서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발표한 수치 아시죠?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가 2024년 415테라와트시에서 2030년엔 945테라와트시로 뜁니다. 2배예요. 겨우 6년 만에 2배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저는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뿐입니다. 이 병목을 뚫느냐 아니면 멈추느냐예요. 그날 새벽 상황실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전력은 기술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구조의 문제거든요. 아무리 발전소를 지어도 아무리 배터리를 쌓아도 전기를 나르는 길 자체가 좁으면 소용없어요. 마치 수도관이 녹슬어 터지기 직전인데 수압만 높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른 건 하나였어요. 전기를 누가 이기지? 이 질문이 앞으로 수십 년을 결정할 거라는 걸 그날 새벽 저는 느꼈습니다. 모니터 속 숫자들은 여전히 붉게 타오르고 있었고 저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고요. 새벽 비상회의가 끝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본사 회의실에 서 있었어요. 벽면 스크린에는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 지도가 펼쳐져 있었죠. 재무팀장, 운영팀장, 그리고 임원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질문을 던졌어요. 그래서 해법이 뭡니까?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해법은 기술이 아닙니다. 구조예요. 재무팀장이 미간을 찌푸렸어요. 구조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화면을 바꿨습니다. 미국 에너지부와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였죠. 보십시오.
미국 데이터 센터가 2023년에 전체 전력의 4.4%를 소비했습니다. 그런데 2028년엔 6.7%에서 12%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숫자가 주는 무게감이 공기를 눌렀습니다. 운영팀장이 물었습니다. 그럼 발전소를 더 지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전기를 만드는 건 상대적으로 쉬워요. 문제는 그 전기를 어떻게 나르고 어떻게 분배하느냐예요. 송전과 분배 구조가 병목이면 발전소를 100개 지어도 소용없습니다. 임원 한 명이 팔짱을 꼈어요. 그럼 송전망을 확충하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화면에 미국 전력망 지도를 띄웠습니다. 미국이 지금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력은 한 번 깔리면 수십 년 묶이거든요. 110V 체계로 깔린 나라가 이걸 220V로 바꾸려면 온 나라를 뒤집어야 합니다. 배선, 변압기, 차단기, 콘센트까지 전부 다요. 정치적으로 4년짜리 임기로는 절대 못 건드립니다. 재무팀장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럼 우린 어떡합니까?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한국전력 전환 역사가 나왔죠. 우리는 이미 답을 낸 나라입니다. 회의실의 시선이 제게 집중됐어요. 한국은 1973년에 결정했습니다. 110V에서 220V로 전환하기로요. 그리고 2005년에 끝냈습니다. 32년짜리 프로젝트였어요.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32년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난할 때 가장 비싼 선택을 한 겁니다. 당장은 불편하고 돈도 많이 들었죠. 하지만 그 선택이 지금 우릴 살리고 있습니다. 운영팀장이 물었어요. 그게 지금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인공지능과 반도체, 데이터 센터는 전부 고전력 산업입니다. 결국 전압과 분배 구조가 승패를 가르죠. 미국이 못 바꾼 걸 한국은 끝까지 바꿨어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던졌어요. 전기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전기를 제대로 못 움직이는 게 문제예요. 그날 회의 이후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전력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더 효율적인 구조를 가졌느냐의 싸움이라는 걸요. 그리고 한국은 이미 그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자료실로 향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아카이브에 접속해서 오래된 문서들을 뒤지기 시작했죠. 1973년 그해 한국은 엄청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국의 전압을 110V에서 220V로 바꾸기로 한 거예요. 당시 한국은 가난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400달러도 안 되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그 나라가 가장 비싼 선택을 했어요. 문서를 읽으면서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건 자랑이 아니라 광기에 가까웠거든요. 전국의 모든 배선을 바꾼다는 건 집집마다 벽을 뜯고 전선을 다시 깐다는 뜻입니다. 변압기를 교체하고 차단기를 바꾸고 콘센트까지 전부 새로 달아야 했어요. 공장도 병원도 학교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누가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당장 내일 먹고 살기도 힘든데 30년 뒤를 내다보고 결정을 내린 겁니다. 저는 동료 한 명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국전력에서 오래 일한 선배였죠. 선배님, 1973년 전압 전환 결정. 그거 진짜 32년 걸린 거 맞습니까? 선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2005년에야 완전히 끝났죠. 중간에 포기하자는 목소리도 엄청 많았어요. 너무 오래 걸리고 돈도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요. 근데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선배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미래가 싸지는 길을 택한 거죠. 당장은 비싸도 나중엔 훨씬 효율적이니까요. 220V는 같은 전력을 보낼 때 전류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전선도 얇아지고 손실도 줄어들죠. 장기적으론 훨씬 이득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국이 못 바꾼 걸 한국은 바꿨구나. 그것도 가난할 때 말이죠. 다음 날 저는 임원 보고를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220V, 32년의 광기. 보고서 첫 장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1973년에 결정했고 2005년에 끝냈다. 32년짜리 프로젝트였다.
가난할 때 가장 비싼 선택을 해서 나중에 부자가 되는 길을 깔았다. 보고서를 읽은 임원이 말했어요. 이게 지금 우리한테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인공지능 전력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누가 더 효율적으로 전력을 쓸 수 있느냐가 승패를 가르죠. 한국은 이미 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32년 전에 깔아둔 구조가 지금 우리를 살리고 있습니다. 임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저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이 구조 위에 기술을 얻는 겁니다. 삼성이 할 일은 바로 그거예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추격자가 아니라 설계자였다는 걸요. 32년이라는 시간 동안 온 국민이 불편을 감수하면서 미래를 깔아뒀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가 지금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이제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그 구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보고서를 제출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연구개발팀과 함께 데이터 센터 현장을 방문했어요. 판교에 있는 대형 센터였죠.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건 소음과 열기였습니다. 수천 대의 서버가 돌아가면서 내뿜는 열이 냉각 시스템과 싸우고 있었어요. 현장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요즘 인공지능 서버 돌리느라 전력 소비가 장난 아닙니다. 작년 대비 30% 늘었어요. 저는 전력 분배 패널을 살폈습니다. 220V 라인들이 빼곡하게 연결돼 있었죠. 이 구조 덕분에 버티는 겁니다. 제가 말했어요. 만약 110V였다면 전류가 2배로 늘어나서 배선이 과열됐을 겁니다. 차단기도 계속 떨어졌을 거고요. 현장 책임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외국 업체들은 전력 문제로 고생한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자료를 다시 꺼냈죠. 데이터 센터 수요를 공급하기 위한 발전량이 2024년 460TWh에서 2030년엔 1000TWh 이상으로 커질 수 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명확했습니다. 전력 전쟁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은 발전소를 많이 짓는 나라가 이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데이터 센터는 전부 고전력 산업입니다. 여기서 승패를 가르는 건 뭘까요? 팀원 한 명이 대답했어요. 전력 공급량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구조 최적화예요. 같은 전력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느냐가 핵심이죠. 저는 화이트보드에 간단한 계산식을 썼습니다. 220V는 110V보다 같은 전력을 보낼 때 전류가 절반입니다. 전류가 절반이면 발열도 줄고 손실도 줄어요. 결국 더 많은 장비를 돌릴 수 있죠. 팀원들이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제가 대답했어요. 이 구조 위에서 최대 효율을 뽑아내는 겁니다. 전력 효율 서버 설계, 고밀도 렉 운영, 냉각 시스템 최적화까지 전부 통합해야 해요. 회의가 끝난 뒤 저는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 불빛 하나하나가 220V로 켜지고 있었죠. 32년 전 누군가의 결단이 지금 이 순간 수백만 개의 불빛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이 이제 세계와 경쟁하는 무기가 되고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전쟁은 발전이 아니라 구조 최적화 전쟁이라고요. 누가 더 적은 손실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느냐의 싸움이었죠. 그리고 한국은 이미 그 출발선에서 앞서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그 우위를 어떻게 기술로 증폭시킬 것인가였어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저희 팀은 전력 효율 서버 설계 프로젝트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220V 구조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거였죠. 연구소 지하 실험실에는 시제품 서버렉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일반 서버보다 20% 더 높은 밀도로 장비를 배치했어요. 전력 분배도 완전히 새로 설계했죠. 전기공학팀 김 과장이 말했습니다. 이 밀도로 가면 발열이 문제입니다. 냉각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저는 냉각 시스템 설계도를 펼쳤어요. 액체 냉각과 공랭을 혼합합니다. 고발열 부품은 액체로 직접 냉각하고 나머지는 최적화된 공기 흐름으로 처리해요. 전력 효율을 30% 올릴 수 있습니다. 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현장팀은 달랐어요. 다음 주 현장 미팅에서 운영팀장이 반대했습니다. 효율이요?
지금은 안정이 먼저입니다. 새로운 시스템 도입했다가 문제 생기면 어쩌려고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안정은 전력을 더 쓰는 게 아닙니다. 전력을 덜 흔드는 구조에서 나와요. 지금 시스템은 피크 부하 때마다 차단기 근처까지 갑니다. 이게 안정적입니까? 운영팀장이 말문이 막혔어요. 저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새 시스템은 부하를 실시간으로 분산합니다. 한쪽이 과부하 걸리면 자동으로 다른 라인으로 넘겨요. 결과적으로 전체 안정성이 올라갑니다. 재무팀에서 온 담당자가 물었어요.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저는 예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초기 투자는 기존 대비 15% 높습니다. 하지만 전력 효율이 30% 올라가면 2년 안에 회수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재무 담당자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2년이면 괜찮네요. 진행하시죠. 운영팀장도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범 운영부터 해봅시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첫 관문을 넘긴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연구소에 남아 있었습니다. 시제품 렉 앞에 서서 전력 흐름을 모니터링했어요. 화면에는 실시간 전압, 전류, 온도 데이터가 흘러갔습니다. 220V 라인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있었죠. 전류는 예상대로 낮게 유지됐고 발열도 통제 범위 안이었어요. 이게 한국의 힘이구나.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삼성이 하는 일은 새로운 구조를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이미 깔린 구조 위에 최고의 기술을 얻는 거였죠. 220V라는 기반이 있었기에 고밀도 고효율 설계가 가능했습니다. 만약 110V였다면 전류 때문에 이런 시도 자체가 불가능했을 거예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술은 구조를 이길 수 없지만 좋은 구조 위에선 기술이 날개를 단다는 걸요. 그로부터 2달 뒤 시범 운영이 시작됐습니다. 판교 데이터센터 3층 전체를 새 시스템으로 전환했어요. 150개 렉, 3,000대가 넘는 서버가 새로운 전력관리 체계 아래 돌아가기 시작했죠. 처음 2주는 평온했습니다. 모든 지표가 예상 범위 안에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긴장을 풀지 않았습니다. 진짜 시험은 아직 오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새벽 5시,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니터링 팀에서 온 긴급 호출이었죠. 디렉터님, 부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학습 작업이 동시에 몰렸어요. 저는 즉시 노트북을 켰습니다. 원격 접속으로 실시간 화면을 띄우자 히트맵이 주황색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전력 소비가 설계 용량의 85%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차로 갑니다. 15분이면 도착합니다. 저는 서둘러 옷을 입었어요. 차를 몰면서도 계속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부하가 90%를 돌파했어요. 예전 시스템이었다면 이미 차단기가 작동했을 겁니다. 하지만 새 시스템은 버티고 있었죠. 실시간 부하 분산 알고리즘이 작동하면서 과부하 구간의 전력을 다른 라인으로 넘기고 있었어요. 데이터 센터에 도착했을 때 상황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3층 전체의 전력 지도가 떠 있었어요. 붉은색 구역이 서너 곳 보였지만 점점 노란색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현장 팀장이 말했어요. 시스템이 알아서 재분배하고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저는 숫자들을 주시했습니다. 전압 안정, 전류 분산 정상, 온도 상승 미미. 모든 게 계획대로였어요. 오전 6시 부하가 정점을 찍었습니다. 95%까지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히트맵의 붉은색이 주황색으로, 주황색이 노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7시가 되자 모든 게 녹색으로 돌아왔죠. 상황실에서 작은 환호가 터져나왔어요. 해냈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래프를 바라봤습니다. 정전이 안 난 게 아니었어요. 정전이 필요 없게 바뀐 겁니다. 예전 시스템이었다면 차단기가 떨어지고 서버가 멈추고 복구에 몇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하지만 새 시스템은 스스로 균형을 잡았습니다. 구조의 힘이었죠. 220V가 허용하는 낮은 전류 덕분에 부하 분산이 가능했어요. 만약 110V였다면 전류가 2배라 배선 자체가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가 증명한 건 한국의 전력 구조와 삼성의 기술이 만나면
세계 어느 곳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날 새벽 꺾인 그래프는 단순한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어요. 그 사건 이후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희 시스템은 모든 테스트를 통과했고 전국 데이터 센터로 확대 적용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외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일본이었어요. 도쿄에 있는 대형 클라우드 업체가 기술 협력을 제안했죠. 한국의 전력 효율 시스템을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싱가포르, 독일, 그리고 미국에서도 문의가 들어왔어요. 저는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뭘 그렇게 특별하게 했다고? 하지만 해외 업체들의 반응은 진지했어요. 한 미국 업체 담당자가 화상회의에서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전력 병목을 극복했어요. 우린 아직도 그 문제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겐 당연한 220V가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겐 넘을 수 없는 벽이라는 걸요. 미국은 120V로 굳어져 있고 일본도 100V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인공지능 시대가 와도 전력 구조를 바꿀 수 없었어요. 너무 많은 게 걸려 있었거든요. 수억 개의 콘센트, 수천만 개의 변압기, 수백만 킬로미터의 배선. 이걸 바꾸려면 나라 전체를 멈춰야 했죠. 여름이 되자 저는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출장을 갔습니다. 유럽 최대 데이터 센터 컨퍼런스였어요. 제 발표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220V 구조와 인공지능 시대의 전력 전략. 강연장은 만석이었어요. 유럽, 미국, 아시아에서 온 엔지니어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은 1973년에 결정했고 2005년에 완료했습니다. 32년짜리 프로젝트였습니다. 청중이 숨죽였어요. 다음 슬라이드는 효율 비교 그래프였죠. 같은 전력을 공급할 때 220V는 전류가 절반입니다. 손실도 절반이고 발열도 절반입니다. 결과적으로 더 많은 장비를 돌릴 수 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한 미국 엔지니어가 손을 들었어요. 그 구조 한국이 직접 만든 거 맞습니까? 아니면 어디서 가져온 겁니까?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질문의 의도가 느껴졌거든요. 그는 진짜로 궁금했던 겁니다. 한국이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네, 한국이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했습니다. 32년 동안 온 국민이 불편을 감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지금 우리를 살리고 있습니다. 강연장이 조용해졌어요.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는 메모를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우리가 판 건 제품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걸요. 32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해서 지금 이 순간의 우위를 만들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지금 그 시간을 살 수 없었어요. 이미 늦었거든요. 인공지능 전력 수요가 폭발하는 지금 전력 구조를 바꾸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한국은 미래를 먼저 깔아둔 나라였어요. 프랑크푸르트에서 돌아온 뒤 저는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었거든요. 220V라는 숫자는 그냥 숫자가 아니었어요. 그건 한국이 미래를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당장 편한 길 대신 미래가 싸지는 길을 택하는 것. 가난할 때 가장 비싼 선택을 해서 부자가 됐을 때 그 선택이 빛나게 만드는 것. 저는 다시 1973년 자료를 펼쳤습니다. 당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400달러도 안 됐어요. 그런 나라가 전국의 전압을 바꾸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미친 짓이었죠. 하지만 그 미친 짓을 32년 동안 끝까지 밀어붙였어요. 정권이 바뀌어도 경제 위기가 와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오랫동안 이 질문을 곱씹었습니다. 그리고 답을 찾았어요. 한국은 추격자였기 때문입니다. 추격자는 앞서가는 자를 따라잡으려면 다른 길을 가야 해요. 같은 길로는 영원히 못 따라잡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더 힘들고 더 오래 걸리지만 결국엔 더 나은 길을요. 어느 날 저녁, 저는 회사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수백만 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220V로 켜지고 있었죠. 32년 전 누군가의 결단이 지금 이 순간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이 이제 세계와 경쟁하는 무기가 됐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제품을 판 게 아니라고요. 시간을 팔았습니다. 32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해서 지금의 우위를 샀어요. 다른 나라들은 이제 그 시간을 살 수 없습니다. 너무 늦었거든요. 인공지능 전력 수요가 폭발하는 지금 전력 구조를 바꾸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요. 다음 날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썼습니다. 제목은 전압은 숫자가 아니었다였어요. 보고서에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110이냐 220이냐가 아니다. 당장 편한 길 대신 미래가 싸지는 길을 택할 수 있느냐다. 한국은 그 선택을 했고 32년 동안 끝까지 밀어붙였다. 그리고 그 선택이 지금 우리를 살리고 있다. 보고서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한국은 추격자가 아니라 전기를 먼저 깔아둔 설계자였다. 이 문장을 쓰면서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경외감이었죠. 32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천만 명이 불편을 감수하면서 미래를 깔았어요. 그리고 그 미래가 지금 현실이 됐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 불빛들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한국을 밝힐 겁니다. 인공지능이 더 발전하고 데이터 센터가 더 늘어나도 한국은 버틸 수 있어요. 이미 구조를 깔아뒀으니까요. 이제 남은 건 그 구조 위에 더 나은 기술을 계속 얻는 것뿐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